기본적으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그냥 편의상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철학적인 토대는 심신 이원론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신 이원론은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고, 이런 관점이 18세기부터 시작된 자연과학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현대의학도 기본적으로는 심신 이원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된 존재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보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훨씬 세더랬습니다. 소위 인류가 과학이라는 자연과학을 토대로 해서 과학이라는 연구 방법으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실제 과학계에서 그 심신 이론론을 뒷받침하게 되는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게 된 것은 1975년도입니다. 1975년도에 심리학자였던 아더라는 사람이, 아더 코헨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른 연구를 하다가 인간의 어떤 그 마음과 면역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뭐 소개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그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는 학문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이코는 정신이라는 뜻이죠. 뉴로는 신경 또는 뇌라는 뜻이 될 거고, 이뮨 시스템은 우리 몸의 그 자동 방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심신 이원론의 관점에서는 이뮨 시스템 같은 그런 그 자동 방어 체계나 자율신경계가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 그 구조물이라든가 신체 구조물이라든가 신체 시스템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즉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마음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의 문제가 뇌 신경을 통해서 몸의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토대로 해서 생긴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의학 분야에서는 소위 그 심신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성립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흐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금방 곧이어서 신경계통뿐 아니라 호르몬계통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이코뉴로 엔도이뮤놀로지라는 학문으로 성립이 됐죠. 아마 이 분야에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학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명상을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된 사회적 배경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감염성 질환, 소위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감소했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생활습관,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이 계속 누적돼서 생기는 소위 만성 질환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발생 빈도를 나타나게 되는 식으로 질병의 분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리행동 장애도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성취를 이룬 걸 토대로 해서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 마음의 행복이라든가 웰빙,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명상이라는 것이 이런 이 배경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과학 명상은 의료 명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2차 대전 이후에서부터 70년대까지의 연구입니다. 이때는 미국의 인도의 마헤시 같은 그런 소위 요기들을 통해서 초월 명상이라고 번역한 트랜센덴탈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허버트 벤슨 같은 분이 이 초월 명상을 통해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체온 조절이라든가 또는 혈압 조절이라든가 이런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 반응들을 이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과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지금도 이 초월 명상에 관한 연구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EBS코라는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을 해보니까 196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한 450편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70년대 넘어서면서는 이제 마인드풀리스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인드풀리스 중심의 연구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존 카바진이라고 부르는 지금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베스코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인드풀리스로 검색을 하면 79년부터 2014년 사이에 3,000편 정도 논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2017년까지 잘라서 보면은 5,800편, 그러니까 5,900, 한 6,000편 정도 나오죠. 그러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3년을 더 검색 기간을 늘렸더니 무려 2,000편 이상, 거의 3,000편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최근 들어서 마인드풀리스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지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소위 그 불교에서는 사무량심 수련이라고 부르는 이 자비명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2017년 사이에 185편밖에 안 되던 그런 연구가 2001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하면은 172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아마 최근 2년을 더 집어넣으면은 수백 편이 더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그 개인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험입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우리 대학에서 명상 공부하는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 세계적인 연구를 하려면은 자비명상 연구가 제일 좋은 주제가 되겠다. 그래서 자비명상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미 수백 편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감상에 좀 사로잡혔었습니다. 아, 미국 사람들 대단히 무섭구나. 연구 인력이 워낙 많으니까 좋은 주제가 하나 나타나면은 그냥 정말 시말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연구 성과들을 내는 걸 보면서 자비명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과학적인 분야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덩어리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연구는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을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심장병 전문이고 지금 그 하버드의대 그때도 교수였고 지금 이제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심신의학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소위 그 마인드 바디 메디슨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르고 돌아가신 장영갑 교수님의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의 의과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심신의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는 어떤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의사분들 중심으로 명상의학회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자, 이분은 초월 명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티벳 명상하시는 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에는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티벳 지도자 분들, 또 초월 명상하시는 요기들 이런 분들 도움이 굉장히 컸죠. 이 연구는 대개 다 뭐였냐면은 자율신경계의 수의적인 조절을 직접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온이라든가 혈압 같은 것들을 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 의도나 의지로 다 조절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아주 잘 그 통제된 상황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의료계에서 수의적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자율신경계 반응들조차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75년도에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고 84년도에는 Beyond Relaxation Response라는 제목으로 책을 냅니다. Beyond Relaxation Response는 우리나라에도 과학명상법이라는 것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연구들을 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책들이 뭐 400만 부, 500만 부 이렇게 팔리면서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도 명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 명상의 과학적인 컨셉을 보급하는 데에도 굉장히 그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신이 이름을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고 이름 붙인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그런 개념을 토대로 하는 일종의 보완 대체적 치료법으로다 만든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료계에서는 이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의료 장면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인들용이나 또는 그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뭐 상담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용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만트라 명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트라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죠. 단음절이나 혹은 한 문장짜리 그 소리를 직접 내는 그런 명상법이죠. 이 만트라 명상에다가 그 신념 효과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금 믿음 효과죠. 믿음 효과 이 두 가지를 치료 메커니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름 붙인 신념 효과라는 것이 과거에는 의료계에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래서 위약 효과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위약은 뭐냐면은 실제 물질 자체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그런 물질인데도 그 물질을 섭취하는 사람이 이 물질을 내가 섭취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밀가루로 이렇게 약처럼 만들어서 설탕 코팅을 해서 이거 수면제예요 하고 드리면은 사실상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믿고 먹는 분들은 잠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을 개발할 때도 이게 위약 효과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위약 처치한 집단과 새로 개발한 집단을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골치가 아픈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허버트 벤슨은 이거를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전히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약효라는 신체적인 증상의 완화로 나타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특히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짜약 효과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념 효과고 이것이 바로 심신의학을 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연구는 카바진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서도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분자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20대부터 그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 의사들이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 당시 의학으로는 그런 소위 그 말기 이 만성 질환자들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스트레스 감소 및 이완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리덕션 앤드 릴렉세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개명이 돼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아실 거예요. 지금은 MBSR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1990년도에 Full Catastrophe Living 완전 재앙스러운 삶 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는 그 마음 챙김과 자기 치유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번역해서 출간하고 이 책이 굉장히 크게 널리 알려지고 또 큰 TV 방송국에 가서 이걸 소개하고 이러면서 MBSR이 이제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졌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은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개념이 순전히 신체 반응 중심의 개념이라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심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많은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학 내에서 마인드풀니스는 이미 아주 그 2000년대 이후로는 가장 핫한 그런 주제로 떠오를 정도로 이 심리학 또 심리치료 이런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결국 이분은 이제 마음챙김을 개념화하고 또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MBSR을 개발을 했습니다. 말기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처음엔 개발했던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
프로그램이 소위 세라바단 보디스트, 그 초전 불교라고 그러나요? 초전 불교를 토대로 만드는 거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MBSR 프로그램은 파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섭식장애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간관계 개선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많은 파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MBC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라고 그러는데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 치료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울증 재발 방지용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리고 MBSR은 의료계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MBCT는 심리치료계에서 MBCT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마인드풀니스는 그래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개념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 받아들이는 이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은 개념적으로는 순수한 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챙김을 어텐션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은 명상을 조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마음챙김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관한 정의도 카바치노의 정의가 제일 널리 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대한 의도적이고 비판단적인 주의 그리고 그 결과로 알아차림 이렇게 정의됐죠.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더 훈련하시면 그게 현대적인 의미의 마음챙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챙김과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혼동은 학계에서도 이미 혼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골치가 아픈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대개 명상을 연구하는 과학계에서는 윗바사나와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통찰 명상을 그냥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윗바사나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어가 없었느냐 하면 있었습니다. 통찰 명상, 지혜 명상이라고 번역했던 것이고 서양에서는 wisdom meditation, insight meditation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종교계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고 이제 완전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훨씬 알려지면서 지금 일반 미국인들한테는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렇게 부르면 그게 윗바사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윗바사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챙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챙김 능력이나 또는 마음챙김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명상이든 적건 많건 조금씩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사전 태도이자 또 자연스럽게 배양되는 것이기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와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서양 학자들도 학술 논문이나 잡지 이런 데서 자꾸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너럴하게 그냥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다 합쳐가지고 그냥 마인드풀니스라고 쓰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조금 헤아려서 보시지 않으면은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혼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많은 연구자들도 또 일반인들도 마음챙김 자체를 메디테이션과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보다 그냥 마인드풀니스라고 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념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글을 쓰고 그래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컴패션 연구인데요. 이 컴패션은 보통 연민 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에도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사무량심 수련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자비를 개념화하고 이것을 주로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 같은 학자의 컴패션 포커스 세라피라고 해서 심리 치료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MSC라고 밑에 있죠. 마인드풀니스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셀프 컴패션이라는 개념은 그 불교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개념입니다.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그런데 아마 미국이라는 그 서구 사회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특성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 밑에 써놓은 셀프 에스템이라는 자존심이라는 컨셉을 대체하는 대안 개념으로 다 제시를 한 지 한 10년, 5,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개념을 제시하고 측정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네프라는 사람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분야의 연구 대가로 떠올라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자비 연구에 관해서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시간이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명상 또는 마인드풀니스 이거를 과학적으로 개념화할 때 개념적인 그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명상을 어텐션 트레이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주의 훈련이다. 그래서 주의 능력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의를 한 곳에 모으는 능력, 두 번째는 모아놓은 주의를 그곳에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는 필요할 때 주의를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인간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텐션 능력의 세 가지인데 이 주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훈련이다. 이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모호하게 그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했던 그런 것을 이제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명상은 기본적으로 어텐션 트레이닝이다. 단 어텐션 트레이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도나 어떤 정서 같은 그런 준비 태세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태도는 어떤 태도를 요구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또는 흔히 말하는 여실지견의 태도로 여실지견하려는 이제 그런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왕이면 긍정적인 정서들을 배양하고 이제 그런 정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성을 발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마음챙김 훈련은 어텐션 훈련과 애티튜드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에 크게 반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텐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텐션은 우리 인간이 그 정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처리할 정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첫 번째 과정, 즉 인간의 인지 능력 또는 인지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는 주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뭘 알게 되지만 주의는 감각기관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의는 완전히 의식의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퍼뜨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가고 중요한 자기한테 중요한 대상들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어텐션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주의의 대상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의식의 하나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의식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주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리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사실 가정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가느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의를 한번 목 뒤로 한번 보내보세요. 자신의 목 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목을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습니다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멘탈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니까. 목 뒤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목 뒤에 주의를 기울였더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의식에 어떤 경험이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자, 목 뒤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첫째, 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암입니까? 목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금까지 그런 소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이지만 그것에 주의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걸 몰랐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목이 뻣뻣하다,
부드럽다, 차갑다 이런 옷과 만나는 부위의 느낌들, 또 목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 이런 느낌들 같은, 즉 목이라는 실체의 존재와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의식의 첫 번째 기능인 아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바로 명상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그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거 훈련해야 되냐면 주의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나 시스템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상당히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는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 의도에 따라서, 즉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의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서의 호흡, 이 두 가지를 반자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주의를 유지하고 기울이고 이탈시키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에도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거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거의 많은 그 심리 행동 장애들은 보편적으로 이 어텐션의 결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정신질환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뿐 아니라 주의 능력을 개발하고 제대로 잘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태도 명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하에서 태도 요소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그러는 건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뇌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기존 지식 체계, 이것이 매 순간 새롭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게 만드느냐? 이 지식 체계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요. 이 지식 체계에 맞도록 왜곡해서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식 체계의 작용을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의 자체만으로 나타나는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중요한 그 명상 수련의 요소로 삼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그 태도와 정서를 계속 배양하는 그런 부분도 명상에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명상의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과학적인 연구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명상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신체적인 건강 효과, 그래서 만성질환 대부분, 그리고 많은 행동의학적인 장애들에 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완전한 치료 효과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만성질환이나 행동장애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성질환 때문에 겪게 되는 굉장한 불행감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덜어주고, 만성질환이라는 게 의미가 그렇거든요. 만성질환이 왜 만성질환이냐면은 치료라는 개념을 들이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감염성 질환은 이 감염물을 제거하거나 감염물을 활성화를 억제시키면은 바로 증상이 회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낫는다,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만성질환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결국은 병으로 죽는 거죠. 생로병사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만성질환자들이 치료라는 개념은 감히 갖다 대기는 어렵지만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그런 어렵고 힘듦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는 이미 확실하게 밝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 건강 효과에 관련해서 많이 쓰였던 그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릴렉세이션 리스판스 프로그램과 MBSR 프로그램이고, 지금 보고된 거로 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1200개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건강 효과. 심리적인 건강의 반대가 이제 심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이 될 텐데요. 이 정신 질환 분야에 이미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은 하나의 그 흐름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정 또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그 대부분의 그 정신 장애 또는 심리 장애들의 소위 그 인지행동 치료의 제3의 동향이다 이렇게 부릴 정도로 하나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전에 여기 왔던 그 거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북아메리카 지역에 심리 치료를 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업한 심리 치료자들의 5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내담자들이 심리 치료에 명상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그 논문들도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및 정서 효과인데요. 인지적으로 거의 모든 주의 관련된 수행, 퍼포먼스죠, 성과. 그 다음에 어떤 기억, 메모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다 내적 경험에 대해서 수용력이 향상된다. 여기 내적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경험은 내적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바깥의 것 때문에 생기는 경험 이런 것들은 뭐 외적 경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분하는 거지 모든 경험은 기본적으로 내적 경험입니다. 그 원인이 바깥에 있든 우리 안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용력을 갖는 것이 정서와 생각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서의 문제 같은 것뿐 아니라 정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이고 병리적인 행동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가 늘어나고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하는 이런 효과들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대인관계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적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뭐 질병의 치유라든지 또는 웰빙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명상을 했더니 행복해졌어. 이런 명상을 했더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도대체 그게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러느냐 하는 것들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런 그 매개 변수를 두고 하는 설명, 그거를 이제 기전이라고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는 생물학적인 신경생물학적인 기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입니다. 명상은 부경함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부경함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몸이 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상은 면역계를 강화한다는 연구, 이런 연구들. 즉 면역계를 강화하니까 감염성 질환에도 방어력이 세진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명상들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 연구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뇌파 연구, 50년대, 60년대에는 그 뇌파 연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알파파 연구가 처음 시작됐어요. 알파파는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나타나는 서파입니다. 천천히 나타나는 파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알파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명상과 세타파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세타파는 잠과 깸 중간 정도에 있을 때 막 잠들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파가 세타파인데 아마 명상하시면서 깜빡깜빡 졸은 건지 깬 건지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 세타파가 많이 잡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과 감마파, 이건 베타파 활동파라고 부르는 베타파보다도 훨씬 더 빠른 파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사고 과정이나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파인데 재미나게도 티베트 장기 명상가들 연구에서 이 감마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티베트식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나 뭐 위파사나 같은 마음 챙김 명상이 비교적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비해서, 그래서 뇌 활동도 조금 안정시키는 것인데 비해서 자비 명상은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시킬 텐데 실제로 뇌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뇌를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이 되면서 뇌 영상 연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명상과 뇌 기능 변화, 명상이 뇌의 기능을 바꾼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명상과 뇌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런 설명들이 다른 분들이 강연하신 데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명상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의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명상은 심피질의 하향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피질은 기본적으로 진화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심피질입니다. 특히 이 전전두피질은 인간의 고등 인지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 이 전전두피질이 그 피질 밑에 있는 그런 소위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변형계의 많은 구조물들을 이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데 이 연결망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명상을 하면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나쁜 감정들을 줄일 수 있다, 또는 명상은 제대로 생각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키울 수 있다 하는 뇌과학적인 실증 뒷받침하는 연구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뇌의 구조적 변화인데요. 뇌의 구조적 변화는 뭐 뇌의 구조가 여기 있던 게 저쪽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뇌의 구조물들이 훨씬 건강하고 노화가 덜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쭉 밝혀내는 거죠. 수련 시간이 길수록 이런 뇌도나 회백질 밀도가 높다. 또 장기 명상하는 사람들은 뇌도나 감각피질, 전전두피질이 같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두텁더라.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뇌고 뭐고 전부 퇴화되고 손상되고 약화돼서 죽지 않겠습니까? 노화와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바로 치매를 어떻게 우리가 좀 지연시킬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쪽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응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뇌의 퇴화를 억제한다 하는 건데, 이런 뇌과학 연구가 갖는 의의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는 그동안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종교 쪽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명상이라는 게 좀 신비하고 뭔가 추상적이고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뇌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훨씬 구체적이고 본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학문적으로 의미는 명상은 정신활동이거든요. 근데 뇌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뇌의 상태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뇌가 어떤 상태, 그래서 뇌를 어떻게 했더니 기분이 나빠지더라, 뇌를 어떻게 했더니 안 먹더라, 뇌를 어떻게 했더니 자살하고 싶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현상의 토대를 자꾸 뇌라는 물질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는 것은 거꾸로란 얘기죠. 정신활동이 물리적인 실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같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쓰느냐 하는 게 달라요. 이쪽은 뭐 예를 들면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썼고 이쪽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느냐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이 뭐 하나만 보면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동 연쇄 반응을 해가지고 생각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또 그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를 스탑시키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놔둬라,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새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구조물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심신의학이라는 파라다임이 타당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또 심신이원론이 훨씬 더 인간을 설명하는 체계로서, 이론론이 심신이원론보다 더 설명력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를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신활동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2시간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선정이라는 상태의 뇌의 기반을 변화시키는 약물이나 뇌를 자극함으로써 선정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요약을 먹으면은 수학,
덧셈 뺄셈을 마스터해. 조약을 먹으면 곱셈을 마스터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명상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답은 뻔하죠. 명상은 어떤 상태의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상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명상을 너무 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제 학생들이나 제가 명상 안내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 사회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그 재미있고 중요한 연구에서 설명을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연구의 제목이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그 불교 계통이나 이런 데서 하는 설명하고 그냥 딱 맞는 설명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입증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원더링 마인드라는 거는 이 과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과제를 하고 있을 때 그 과제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서 그 과제와 관련된 인지 활동을 하는 거, 즉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은 마음의 방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제와 관련이 없는. 그러면 그걸 마음의 방황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 5,0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핸드폰에다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랜덤한 시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받으면은 질문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다, 아주 행복하다. 1점부터 100점 사이. 그 다음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 연락 받았을 때 나 지금 강연하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 하고 있었다. 나는 뭐 잘라고 그랬다. 나는 밥 먹었다. 나는 운전했다.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신이 고일을 하면서 고일이 아닌 다른 생각을 지금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답은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아니야, 난 이 일에 관련된 거 하고 있었어. 아, 난 이 일 말고 딴 그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나 이 일 말고 좀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난 이 일 말고 즐겁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중에 답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서 미국 사람 데이터 2,500개 정도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방황은 측정 시점에 47%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은 다음에 너 마음이 방황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반 정도는 방황했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과 관계없이 딴 쪽으로 다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어떤 걸 하느냐 하는 것과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방황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느냐,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그 마음이 방황하는 생각의 내용에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회귀 분석 결과, 여기 재밌는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크기가 빈도입니다. 빈도. 그리고 가로축은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의 정도예요. 요게 한 50% 조금 넘는 거는 넘는 빈도가 뭐냐면은 나는 방황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생각을 했다 하는 건데, 요때나 즐거운 딴 생각을 할 때나 행복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중립적인 딴 생각이나 즐겁지 않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은 훨씬 더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죠. 즐거운 생각을 해도 일에 열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나 중립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생각을 일부러든 자동적으로든 하는 것하고 거의 뭐 행복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운전하다가 이 트래픽 잼에 걸렸어요. 운전하다가 그 교통체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죠. 그런데 이때 여기 있지 않고 내가 저기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좀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고 가만히 있자, 이게 차가 막혀 있는데 왜 막혔을까, 내가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행복도에 별 차이가 없더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나머지 잡생각하는 것들의 평균을 따져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요걸 이제 요즘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스토리텔링을 한다, 스토리텔러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요. 뇌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듯한 줄거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이다. 그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즉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를 생각하는 거. 즉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일 또는 과거를 생각하는 능력도 포함시켜도 괜찮아요. 과거도 이미 없어진 일입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분명히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지적인 성취지만 이게 결국은 불행과 관련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명상을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못 알아차려가지고 자꾸 기존 개념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고 특히 나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생각이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을 스탑시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인 연구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좀 생각해 볼 거는 명상이라는 수련법이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기존의 심리치료라는 명상이나 심리치료나 다 불행한 마음을 줄이자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고치자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상이 생각이라는 것을 다루는 방식과 심리치료에서 특히 인지치료가 생각을 다루는 방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명상은 생각을 어떻게 다루죠? 생각을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다룰 뿐입니다. 잠정적인 현상으로 다루고 생각을 실체로 여기지 말도록 교육을 시키고 통찰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타났군. 예를 들면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나타났어요. 그럼 명상에서는 네가 한심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인지치료에서는 이 생각 자체가 불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행동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분석해서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꿔주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난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은 우리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겠죠. 그죠? 그런데 인지치료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사실인가를 따져보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생각으로 바꿔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적 결과나 행동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얘기에서 어느 정도 그 감을 잡으셨겠지만 리얼리티를 제대로 보게 만든다 하는 면에서는 인지치료와 이 명상이 동일합니다. 리얼리티로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인지치료는 과정에서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만들죠. 제대로 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니까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꾸게 만들고, 마음챙김 명상 같은 데서는 생각을 아예 바꿀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즉 생각과 나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이걸 이제 생각과 나의 동일시라고 부르는데 동일시하지 않도록, 탈동일시하도록, 또 생각과 나를 거리를 두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치료법은 통합돼서 소위 그 MBCT라는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치료라는 치료법으로 통합돼서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MBCT는 개발할 때는 우울증 재발용으로 만들었지만 그동안 연구 결과는 우울증 재발뿐 아니라 다른 꽤 많은 이 정신적인 문제들에도 심리 장애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비명상 최근에 연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요. 자비명상은 이제 그 과학적인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비명상은 주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 소셜 이모션 문제입니다. 소셜 이모션.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수련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챙김이나 집중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프레드릭슨이라는
여성이신데 이분 그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긍정 정서에 있을 때는 소위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열려요. 가슴이 열리면서 이것이 갖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어텐션이 굉장히 스팬이 넓어집니다. 어텐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호기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행동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엉뚱한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통찰력이나 창의성 같은 게 향상됩니다. 이 긍정 정서가 어떨 때 주로 많으냐 하면은 힘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또는 어려운 일을 극복한 이후에 또는 쉬고 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큰 부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럴 때 긍정 정서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많을 때에는 주의가 굉장히 한정되고 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나 가지수가 레퍼토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뭔가 이제 저 먼 앞날을 위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또 인간 간의 관계들 같은 것들을 더 돈독히 하고 이런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일 때 주로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은 그것이 심혈관계 질환도 회복을 촉진하고 전두엽의 비대칭성, 두 반구의 과도한 한쪽 의존성 이런 것도 줄여주고 면역 기능도 향상되고 이런 신체적인 기능도 좋아질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행복 같은 것들이 증진되고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비 명상을 하면 긍정 정서 경험이 많아지고 이것이 심리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리적인 자원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로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을 해라. 많이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자비 연구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자비는 이 네프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보통 그냥 사무량심에서 얘기하는 자비 요건데 요거의 대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 있는 존재 또는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 이런 식으로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비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컨셉을 보면은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그냥 결합시킨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자기 자비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서구 심리학은 독자적인 셀프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즉 셀프 컨셉을 형성하는 것. 그다음에 셀프 컨셉은 결국 자신에 대한 지식인데 지식과 믿음인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을 셀프 에스팀이라고 불러요.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지식이 내가 보기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일수록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발달상의 문제들이 성인 포함해가지고 문제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서구의 셀프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연구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셀프 에스팀이 어느 정도 높은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높아서 너무 높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컨셉이 이 불교 전통의 사무량심설에서 가지고 와서 셀프 에스팀을 한 겁니다. 사실 자비 명상에 관한 연구들에 제가 직접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80~90%가 서구에서 특히 미국에서 하는 연구들은 셀프 컴패션에 관한 거예요. 즉 우리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그런 그 자비에 관한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걸 이타성에 관한 연구라고 쓰는데 이런 연구들하고 소위 그 보리심, 보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이 대승에서 얘기하는 이타심, 자비심, 한량없는 자비심 이런 것들을 통합할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의 하나인데요. 이 자비 확장성, 그다음에 자비 연민 붕괴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케어 하시는 분들, 돌보미 직업을 하시는 이분들이 뭐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만성 질환자 도와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일 텐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돼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연민 피로라고도 부르고 자비 피로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연민 붕괴 또는 자비 붕괴라는 그런 컨셉으로 썼는데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아주 2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자비 명상을 시키면서 이 자비 확장성이 낮은 사람들하고 자비 명상 집단, 자비 확장성이 낮은 사람들을 골라서 둘로 나눠가지고 자비 명상을 시키고 비처치 집단, 처치를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요. 자비 확장성은 뭐냐면은 자비의 대상이 선천적으로 진화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굴까요? 친인척이에요. 혈족입니다. 우리 그 유교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촌수 따지는 거 있죠. 그거 혈연 관계로 다 거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기 중심성보다 가족 중심성 같은 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사랑과 친절함과 자비의 대상이 자신 또는 자기 가족. 그런데 실제로 자비 명상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자비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자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 나아가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 생명 있는 동물에게도 자비, 인간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게 어느 정도나 확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자비 확장성이라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그거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제 개발한 거를 활용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 봤더니 두 집단 모두 자비심이나 기부 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기부 행동을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이 비처지 집단은 연민 붕괴라는 게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민 붕괴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희생의 대상이 명확하게 한 사람일 때 내가 희생하는 정도와 사람이 여럿일 때 희생하는 정도가 달라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희생을 좀 덜하게 됩니다. 그거를 연민 붕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만 자비 명상을 시키면은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한 명이든 또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낸다. 이제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허점이 많은 연구긴 합니다만 이런 방식의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심신 통합적인 것으로 명상과 면역계에 관한 연구 사례인데요. 이것도 많이 그 다른 분들 강연이나 이런 데서도 인용이 되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 블랙번이라는 분이 이분인데 이 연구가 201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2009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탑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노벨 의학상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세포 노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포함해 가지고 제이콥슨이 뭐 그다음에 월리스라는 아주 그 지금 그 컨셔스니스 인스티튜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미국의 아주 리딩 그룹에 속하는 명상하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광고를 해 가지고 60명의 그 자원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 집단은 이 월리스가 진행하는 그런 그 장소로 오게 해서 거기 합숙을 시키면서 세 달 동안 하루 6시간씩 훈련을 시켰어요. 그 쉬는 시간에도 본인들이 또 수련하려면 하시게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명은 요거 하는 동안에는 측정만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해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명상을 했냐면은 자비 명상도 들어가고 집중 명상도 들어가고 마음챙김 명상도 들어가는 그런 복합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했어요. 측정을 뭘 했냐면 마음챙김 능력이 얼마나 되나, 삶의 목표가 얼마나 뚜렷한가, 환경 같은 것에 대한 내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얼마나 큰가, 또 신경증, 이 신경증은 스트레스 얼마나 받나 이런 뜻입니다. 면역계 세포의 텔로머라제를 잰 거죠. 이 텔로머라제는 효소인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염색체 세포가 분열하면서 짧아지는 것을 막는, 꼬리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 텔로미어라는 꼬리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 그래서 결국 그 세포의 퇴화를 방지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의 퇴화가 지연된다. 세포가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한 거죠. 명상을 시키면 마음 챙김이 높아지고 삶의 목표도 뚜렷해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건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통제력이 높아진다. 그런 것이 텔로머라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은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생리적이죠. 명상을 시켰더니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생리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그 다시 한번 또 심신의학, 심신이론론을 뒷받침한 연구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이 삶의 목표, 통제감, 신경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챙김 명상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텔로머라제 활성도가 유의하게 많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가 재밌는 거죠.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면역 효과를 매개한다. 아까 봤던 명상이 심리적인 것에 먼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생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연구 결과죠. 이 연구는 굉장히 대규모 연구일 수밖에 없고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였고 소위 그 아주 액티브 컨트롤 집단을 두는 그런 아주 그 과학적인 실험 디자인에서 가장 그 신뢰성을 높이 인정받는 그런 식의 디자인을 하고 그런 식의 개입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신뢰도가 높은 이제 그런 연구에 속합니다. 세 가지 명상법과 차별적인 효과인데 자비 명상이 집중 명상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불교 명상 전통에서 초기 불교의 경우는 자비 명상이 완전히 집중 명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경우는 자비 명상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명상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자비 명상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인 제가 볼 때 자비 명상은 그런 그 종교적인 분류와 관계없이 따로 아주 독특한 방식의 명상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우리의 의식 상태, 의식 세계가 어떤 다른 대상이 있어요. 자비 명상 해보셨죠? 남을 놓거나 자기를 놓잖아요. 놓고 자비를 빌어주는 거잖아요. 뭐 연기로 빨아들이고 하고 빛으로 쏴주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다. 그래서 수련 맥락 자체가 사회적인 맥락이 돼버려요. 인간관계 맥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맥락입니다. 의식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비 명상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명상이에요. 그런데 집중이나 통찰은 뭘 가능한 한 안 하려고 그러는 명상입니다. 소위 존재 방식의 명상이고 자비 명상은 행위 방식의 명상입니다. 그다음에 자비 명상은 특히 인간관계 정서, 소셜 이모션, 인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데 실제로 집중이나 통찰 명상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수련이 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이 서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르다. 자비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이런 명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 굉장히 이완이 잘 되는 반면에 자비 명상은 그런 이완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힘든 일이 되더라. 일반인들에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노련해지신 분들한테는 자비 명상도 힘이 안 들고 이완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자비 명상은 굉장히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단 말이에요. 집중 명상은 그냥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한 가지 일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자비 명상은 뭐 떠올려야지, 뭘 보내야지, 뭘 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연구해 보니까 일반인들 자비 명상 시킬 때 보면은 각성 수준이 높고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집중 명상에 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볼 때 자비 명상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그 건강심리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대학교 안에다가 건강 명상 연구센터라는 걸 만든 지
한 8년쯤 됩니다. 학생들 불러서 이제 명상에 관한 그 연구로 석사, 박사 논문을 쓰게 하고 배출을 하는데 그런 그 논문 지도에 기본적으로 툴로 삼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모델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거, 요거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명상에 다 필요한 것으로 보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좀 두껍게 화살표를 그어놓은 것은 통찰 명상은 특히나 이 마음 챙김을 주로 하는 명상이다 이런 의미고 집중 명상이나 자비 명상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명상을 세 가지로 그냥 분류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놓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나중에 크게 봤을 때 효과는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효과를 미치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명상은 신체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집중 명상은 다른 명상에 비해서 잠이 무지하게 잘 와요. 물론 다른 명상도 잠이 잘 옵니다만은 자비 명상하면서는 자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집중 명상하면서는 이런 엄청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완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잠이 잘 온다는 게.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서 이완이 되면서도 의식이 딱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허버트 베이슨이 파라독시칼하다고 불렀던 거죠. 명상이 만들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상한 상태다 이런 뜻이었죠. 보통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돼서 자는 건데 명상하시는 분들은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마음은 딱 깨있더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통찰 명상, 위파사나라고 부르셔도 괜찮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이거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심리적인 효과인데 특히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대로 된 리얼리티를 제대로 보는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불교적인 전통에서 보면 이게 삼법인이 통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통찰이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쓰거든요. 그거보다는 제대로 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인간이란, 세상이란, 자연이란, 우주란, 어떤 그 사건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내적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는 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 바꿔먹게 만드는 거죠.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자비 명상은 사회적인 효과가 커요. 특히나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대상으로 넓혀가면서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타행동, 사랑과 연민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다 말씀하시지만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직은 안 그래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구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무수히 많은 명상하시는 분들, 선지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과학적인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명상의 과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명상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려오는 명상의 좋은 효과들이 실제 과학이라는 그런 이 시대가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믿고 받아들일 만하다 하는 것을 밝히는 수준 정도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명상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인류의 문화유산을 조금 더 적절한 방식으로, 즉 어떤 명상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훈련시키면 많은 효과들 중에서 특히 어떤 것에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훨씬 더 정교하게 명상의 이득을 세상에 펼치게 만드는 데 과학 명상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